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재 정치 퇴행의 원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민생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등을 제안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비경제 부처에 대한 결산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여야는 민주당이 제기한 정부 계엄 준비서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현황과 대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박찬대 원내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정주준한 추경호 원내대표의 메시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는데요. 민생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와 입법 패스트트랙 도입도 제안했습니다. 장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며 극한 대결에 몰두하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용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이재명 대표는 개인 차원에서 당당히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정치와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중점 정책으로 취약계층 보호와 중산층 세부담 완화 등을 약속하고 연금, 의료, 노동, 재정 개혁 과제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하고 민생 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특히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힌 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요구하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책임한 추경으로 방만한 빚잔치를 하면 당장 일부 국민들의 박수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누가 그 빚을 감당할 것입니까? 이어서 야당이 반일 프레임으로 정부를 공격하고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하며 가짜뉴스, 선동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상대를 친일로 낙인 찍고 편을 갈라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낡은 선동정치, 이제 제발 그만두십시오. 추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오히려 검찰을 이용해 탄압하고 협치를 깨는 게 누구인지 돌아보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야당이 국민의 요구를 받아서 하는 일을 의회 독주로 봐선 안 된다며 여당은 입법부가 아닌 대통령을 위한 국회를 원하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한편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모두 들은 국회는 오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조국혁신당으로부터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들을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은 비경제 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계엄 준비서를 비판한 여당 의원들 발언에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격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오늘은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나흘째 결산심사를 진행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의 계엄 준비서를 비판하며 여당에서 나온 발언이 여야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거짓말도 매일 말하면 진실이 된다. 야권의 선전선동이 나치의 방식과 비슷하다. 여기서 배워오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야당과 야당 대표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야당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엄태웅 의원의 이 발언과 PT 자료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하고 아울러
사과의 말씀을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엄태영 의원은 방식이 비슷하다는 것이지 야당 대표와 독일 극우 인물을 동일시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심사에서는 지난달 부천 호텔 화재 사고 당시 사용 기한이 지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에어매트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전국의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그 사용 연한이 지난 게 서울은 7%인데 대구 같은 경우는 81.7%. 이런 식으로 전국이 편차가 심하죠. 야당 의원들은 소방안전교부세 등 노후 소방안전 장비를 보완하기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에서는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접경지역에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접경 지역에서 남과 북이 마주하고 있는 곳에 지원할 필요가 있으면 그곳에도 집행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쌓아들고 있고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사용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오늘까지 부별 심사를 진행한 국회 예결위는 오는 9일부터 나흘간 소위에서 결산 심사를 이어갑니다. 국회 방송 김지수입니다. 정부가 어제 제안한 연금 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가 연금 개혁에 적기라며 하루빨리 여야정이 함께 논의하자고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국민 희생을 강요하고 세대를 갈라치는 정부 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다힌 기자입니다.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세대별 차등 인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연금 개혁이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라며 이번 정기국회가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모수개혁부터 확실히 논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번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대표는 또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정 논의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개혁안이 결과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안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노후 소득보다 재정 안정만 챙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세대별 차등 인상을 적용하는 건 편협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험료율의 연령대별 차등 인상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학술적으로도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아무런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방안을 정부가 덜컥 정책으로 여야는 오늘도 계엄설과 특검법을 두고 서로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엄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대라며 민주당의 생방송 토론 제안도 받겠다고 했습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려온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께서 토론을 제안하셨습니다. 토론의 방식, 토론의 사회자, 시간 전혀 상관없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정하시는 대로 응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재발의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 법안을 9월 안에 처리하자며 한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한편 김건희 여사가 총선 당시 공천에 개입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해당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국민의힘 5선 중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고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는 제안까지 했다고 합니다. 특검법과 연금개혁 특위 구성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큰 만큼 22대 첫 정기국회도 험로가 예상됩니다. 국회 방송 오다인입니다. 이슈픽 한규미 개건 기자와 함께 최근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있는 법안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규미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지역 화폐법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고 있는 법안인데 본격적으로 좀 실행에 나선 모습이네요. 네, 야당은 어제 행안위 법안 소위에서
지역화폐법을 단독으로 처리하고 오늘 전체 회의에서도 강행 처리했는데요. 지역화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입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과 판매, 환전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자는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생회복지원 특별법과 함께 밀고 있는 정책인데요. 국민의힘은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국가재정에 부담이 간다며 반대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와 국가경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관문만을 남기고 있는데요. 이르면 오는 26일 민생회복지원 특별법 재의결과 함께 오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과방위는 22대 국회 들어서 인사청문이나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를 두고 정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엊그제 처음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 그 주목받고 있는 법안 중에 하나죠. AI 기본법, 이걸 다뤘는데 의결까지는 가지 못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과방위에서 AI 지능과 규제의 균형점을 두고 합의에 이르진 못했는데요. 기존의 AI 기본법 법률안은 주로 AI 산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면서 규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한동훈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서 AI 기본법의 중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처럼 여야 모두 해당 법안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AI 역기능을 막기 위해 규제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각에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규제법이 아니라 기본법인 만큼 최소한의 기본 원칙만 담아 규범을 세우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한 규제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후 기사로 소개되겠지만 오늘은 과방위에서 딥페이크 근절에 대해 긴급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번 달 중으로 공청회도 열고 논의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어제 과방위에서는 결과적으로 총 57건의 법안 중 8건이 통과됐는데요.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법안들이 의결됐습니다. 먼저 우체국 예금보험법 개정안은 우체국 보험법 고객도 이 민영보험처럼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실손보험금 청구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기존에는 이 서비스가 보험회사에서만 적용돼서 우체국 실손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 실손보험 가입자는 생명보험사 전체 가입자 중 20%를 차지할 정도로 작지 않은 비중입니다. 많은 가입자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 법안입니다. 인터넷 방송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는데요. IPTV가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수의 5분의 1을 초과해 경영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OTT를 포함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레거시 방송, 즉 기존 미디어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국내 미디어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방송 사업자 간 M&A를 활성화해서 이 유료 방송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습니다. 이외에도 소프트웨어 진흥법과 전파법, 그리고 정보통신융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방송법, 그리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법안 소위를 넘었습니다. 네, 과방위에서 결과적으로 통과됐던 법안들 살펴봤고요. 또 정부가 어제 연금 개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개혁안을 단일 안으로 내놓은 건 21년 만이라고 하는데 보험료율과 소득 대출 모두 올리기로 했습니다. 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야 반응이 상반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여당 반응 어떻습니까? 네, 여당은 정부안에 대해 지속 가능한 안이란 그런 평을 내리고 있는데요. 정부가 제시한 안을 보면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2%로 올랐습니다. 또 여당은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자동 조정 장치 제도가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라는 건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등을 별도의 법 개정 없이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자동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기금 사정이 좋지 못하다면 법 개정 없이도 연금 액수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가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을 낼 수는 없지만 반드시 적기에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민주당의 반응이 대체로 부정적인 만큼 협의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반응이 부정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연금 개혁안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그 민주당 이유는 뭘까요? 네, 민주당은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그런 나쁜 방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50대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씩 올리고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됩니다. 또 민주당은 자동재정 안정화 장치가 도입되면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연금 수급 총액이 17% 가까이 삭감된다면서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야의 이견이 두드러지긴 하지만 이번 정부안을 계기로 여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연금개혁의 실질적 시한이 1년 안팎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이번에 논의를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2026년에 지방선거, 2027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만큼 논의가 미뤄질수록 민감한 사안인 연금개혁에 손을 대기 어려울 거란 분석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슈픽 한규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여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디지털 시대 AI 분야 성장과 함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에 과방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와 딥페이크 불법 콘텐츠 유통 플랫폼 규제, 그리고 디지털 AI 윤리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898년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성 인권 선언문인 여권 통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성의 사회 경제 활동과 교육받을 권리를 선언한 것은 시대를 앞서 나간 큰 발걸음이었다며 여성 대표성 확대 등 끊임없는 도전과 성취들이 역사의 새로운 길을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또 실질적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서 국정과 성별을 넘어 다 같이 연대한다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열심히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야 대표가 국회를 방문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잇따라 접견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상공인들의 창의성 발현과 성공을 돕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제 문제의 핵심은 기업 활동의 활성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첨단 산업 지원 법안을 비롯한 경제 관련 법안에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습니다. 국내 인공지능 생태계의 현황과 향후 진로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미래 먹거리를 위한 AI 기술 육성과 함께 AI 발전에 따른 위험도 대비해야 한다며 지능과 규제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LG AI 연구원 김양미 팀장은 기업의 AI 투자 환경 조성과 실무형 AI 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9월 5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진퇴양난 한동훈입니다. 야당이 그제 해병대원 특검 법안을 4번째로 발의한 가운데 한동훈 대표를 향한 대여 압박의 강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화답할 차례입니다. 구구절절한 핑계는 그만하시고 지난 7월 국민께 공언한 약속을 지키십시오. 더 늦추지 말고 9월 중에 특검법을 처리합시다. 국민의힘은 형식만 제3자 추천일 뿐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기 위한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면서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한 정쟁용 공세란 입장인데요. 계속해서 이 이슈를 끌고 가게 되고 왜 받지 않느냐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빌미만 주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당장 뭘 내기가 어렵겠죠. 괜히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되게 된 것이죠.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의원들과 스킨십 강화에 힘을 쏟으며 이른바 식사 정치를 통한 해법 찾기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표가 이제 3선, 4선 뭐 의원들 만나기도 하시고 설득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당 대표가 갑자기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야 우리 당론 다 바꿉시다 이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민주당 아니거든요. 아버지 정당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우리 당 대표에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밥 먹고 나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평가가 좋아진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걸로 과연 당내에서 본인의 세가 생길까요? 의미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굳이 내가 뭐 같이 앞장서줄 필요가 있는 이런 거잖아요. 한 대표가 제3자 특검법에 대해 후퇴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일각의 추측에 대해서 한동훈계에선 특검법에 대한 변함없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입장이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내일이라도 한동훈 대표가 이제 당내 논의를 다 거쳤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맨 먼저 손들고 가서 대표 발의하고 의원님들 설득하겠죠. 여전히 독소 조항이 있고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피토권 뺄게. 그럼 그 다음 논의를 해볼까라고 하면 진정성이 있으면 그것이 맞는 논의일 것입니다. 당내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지 않는 상황에서 녹록치 않을 설득 작업. 과연 한 대표가 돌파구를 찾고 리더십을 재평가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추석 선물 보이콧입니다. 대통령실이 명절 때마다 각계 인사들에게 전달해 오고 있는 명절 선물. 올 추석은 전통주와 화장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물 세트입니다. 경남 진주의 도라지 약주와 경남 거제 유자 약주, 그리고 충북 보은의 사과 고추장과 울산 울주의 배잼, 그리고 전남 무안의 양파잼이 들어있습니다. 나머지는 핸드워시 등 화장품 세트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 야당 의원들이 선물을 잇따라 거절하며 되돌려보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선물을 거절하는 사진과 게시물을 SNS에 게재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 의원들이 이처럼 선물을 거절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불통 대통령의 선물은 받지 않겠다는 논리인데요. 특히 22대 국회 개원식에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불참한 점은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꼽힙니다. 이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자신이 불참을 건의했다고 밝혀 이목을 끌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사고방식이나 행태가 87년 이전의 독재 정권 시절 대통령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너무 안타깝고 황당했고요. 아니, 도대체 윤 대통령이 야당 피켓 시위도 감당 못하는 그런 겁쟁인지 좀 안타까웠습니다. 품격과 품위를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조급해 보이시는 것 같은데 뭐 조국 대표께서 이제 곧 어떻게 되실지 모르니까 의원직과 관련해서 이 야당 의원님들이 지금 조급해 하셔가지고 이렇게 대통령 명절 선물까지도 뭔가 정쟁의 쇼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만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여권은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도 무한 정쟁을 유발한 거대 야당 탓이라며 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조롱과 야유를 이유로 들며 개원식에 불참한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을 스토커로까지 표현하며 선물을 거절한 일부 야당 의원들까지 그 어느 쪽도 여론의 호응을 얻긴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한항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어제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있었고요. 또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여야 간에 이게 자꾸 정쟁화되는 측면도 있고, 이게 뭐 당정 간에도 의견이 좀 달라가지고 논란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 현안 가지고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이제 비판을 했고, 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 정치 퇴행의 배경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있다. 이재명 대표 방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 민주당이 벗어날 길은 유일한 길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양쪽 다 양 진영 모두 강하게 연설을 했습니다. 두 원내대표의 연설, 네,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원내대표의 연설이라는 거는 일방적으로 그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쏟아내는 거잖아요. 이게 뭐 토론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당은 여당의 관점에서 야당의 행태를 지적하고 야당은 또 대통령과 여당의 행태를 지적하기 때문에 저는 뭐 관점의 차이가 원래부터 그렇기 때문에 여당 야당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웬만하면 이런 정도의 주장에 대해서 저는 뭐 좀 관대한 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긴 하지만 뭐 심지어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뭐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뭐 독도를 일본에 넘기고 뭐 심지어는 뭐 자위대가 한반도에 주둔하는 정도까지 우려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뭐 탄핵을 시사하는 뭐 발언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굉장히 저는 걱정이 돼요. 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뭐 전혀 뭐 거의 그 상대를 대화를 못할 대상으로 지금 여기는 것 아닌가. 네. 어차피 대화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좀 조금 너무 나갔다. 뭐 이런 판단이 듭니다. 네, 성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좀 뭐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이게 이제 정기국회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당의 이제 국회의원들의 대표인 내가 이제 우리 정당의 어떤 가치와 비전 또 올해 이제 예산안 심의 같은 걸 앞두고 뭐 어떤 국정 철학이나 정책, 기조 이런 걸 유지하겠다 이제 이런 걸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었던 전례가 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되긴 했는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제 중부담 중복지라는 보수 정당에서 굉장히 좀 파격적인 그런 비전을 제시했죠. 그래서 네.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심기를 좀 건드리는 바람에 나중에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그 발언.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그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 무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갈수록 지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 분들이 자꾸 정치 공세의 무대로만 활용을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게 이제 요새 이제 여야 간에 좀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벌어지는 현상인데 어제 오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방청석에 와 있었습니다. 네, 견학을 왔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여야 의원들이 막 서로 소리를 지르니까 이 학생들이 놀래가지고 이 기자들한테도 이제 물어보고 그랬어요. 기자 저식이 원래 이런 겁니까? 그러고 현장에 취재하던 기자들이 창피해서 아니 원래는 안 그런데 오늘은 좀 심한 것 같다. 뭐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발언을 좀 강하게 하긴 했습니다만 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한 절반 정도가 퇴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의원들 중에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가서 우리 퇴장합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 추경호 원내대표는 또 바로 다음 날 오늘 또 연설을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진 말라고 해서 한 절반쯤 퇴장을 했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자꾸 분위기가 이렇게 나빠지다 보면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 여당 할 때는 야당 다 퇴장하고 혹시 이렇게 되는 건 아닌지 굉장히 좀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좀 이렇게 자제도 시키고 했는데요. 이거는 뭐 내용도 문제지만 내용이 아무리 좀 듣기 싫어도 좀 인내심을 갖고 꾹 참고 들어주는 그런 의원들의 자세 전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발언을 하는 측에서는 이제 전날 있었던 발언 수위를 보고 그 발언 수위를 이제 뭐 좀 조절하는 뭐 그런 역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 사실은 이게 그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자기 주장이 너무나 강하면 그러면 이게 대정부 연설이 아니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아니고 교섭단체 뭐 일종의 대표 공격 뭐 이런 거 비슷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야 모두 좀 자제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저희들의 주문인데 그 주문은 뭐 날이 갈수록 또는 뭐 국회가 거듭될수록
전혀 뭐 반응이 없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아니 뭐 그건 국회 처음 시작될 때부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라는 건 있었던 건데 근데 너무 좀 점점 심해지고 어찌 보면 점점 수준이 떨어지는 듯한 내용으로 하는 것 아닌가. 네. 뭔가 좀 그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좀 자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초등학생 뭐 중학생 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성을 하고 만약에 그게 개선이 안 될 때는 국민들이 이제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좀 그 국회를 각성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1년에 한 5번 정도 이 대표 연설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를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그것도 이제 대표 연설 시간이 이제 꽤 깁니다. 1시간 그죠. 가까이 되고 국민 입장에서는 뭐 편치 않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뭐 토론회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편 그 의료 공백 장기화와 응급실 운영 차질을 놓고 대통령실과 야당이 충돌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서 필수 의료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상급병원 현장을 돌아봤던 이재명 대표는 의료 개혁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현재 의료 대란 이 상황이 좀 많이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대병원에서는 이제 응급실을 축소하고 이런 병원들이 이제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 같고 또 심정지 조선대 여학생은 인근 100m 정도에 있는 그 병원을 찾았지만 지금 그 상황이 여의치 않다 해서 또 입실이 거부가 된 상황이고 또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이대 목동병원에는 이제 군의관이 파견이 됐는데 현장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병원 측에서 돌려보내는 일도 생기고 군의관이 이제 250명 정도 파견 예상을 했지만 이 수급에도 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 대란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난번에 국정 브리핑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조치로 대응 잘 하고 있다. 또 응급실에 의사 부족한 거는 의료 입원 의대 정원하고 관련 없다. 그 전부터 그랬다. 이렇게 물론 이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진짜 윤석열 대통령 그때 설명대로 원래 그랬던 건지 아니면 최근에 의대 정원과 의사들 파업한 거하고 뭔가 그것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지 이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하고 정부는 우리 괜찮다,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어떤 장관은 여당 연찬회에 가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주워 담기도 했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하고가 비슷한 입장인 것 같아요.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좀 조정을 하자. 그래서 이건 여야 갈등이 아니고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정부하고 국회 갈등이라고 봐야 되나? 지금 이런 좀 전전이 좀 그렇게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거 어느 한쪽이 절대로 옳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건 야당 이재명 대표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던데 그 전보다 점점 뭔가 이 정부가 좀 잘못하고 있다 이 비판 쪽 목소리로 점점 더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조금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의사들 정원, 의대 정원 확대는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부에서 좀 거칠게 해서 이제 나타난 문제인데 이걸 이제 자꾸 여야 정쟁거리로 삼는 건 좀 곤란한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오늘 또 한동훈 대표 측근이죠. 그 최고위원이 장동혁 최고위원 말씀하시나요? 김종혁 최고위원. 김종혁 최고위원이 이제 사실상 이 복지부 차관 그만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박민수 차관. 그런데 이게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료 관련 문제인데 이거 갖고 이제 언론에서 해석을 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전쟁 또 벌어졌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이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 한동훈 대표도 이게 자기하고 가까운 최고위원 시켜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과연 이번 사태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전 그 부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조금 더 좀 진정들을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당과 대통령실 간의 긴밀한 협조가 좀 필요하다. 그렇죠. 뒤에서 좀 조율을 하고 해야지. 이거 쳐다보는 국민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네네. 최 의원님은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역대 정부가 의료개혁,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의료계 항상 손들고 말았어요. 네. 뭐 이제 뭐 전면 파업 뭐 이렇게 되면 당장 여러 가지 문제가 그 현실로 다가오죠. 그래서 역대 어느 정부도 의대 증원을 제대로 못했어요. 잘 아실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번에야말로 의대 증원을 좀 하자. 왜냐하면 지금 의대 증원해 놔봤자 한 10년쯤 뒤에 그 사회에 그 의사들이 쏟아져 나와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또 좌절되면 앞으로 10년쯤 뒤에는 정말 의사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같은 걸 봐도 의대 증원에 찬성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거칠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저도 네. 뭐 매끄럽지 않은 거는 제가 그 알 수 있겠는데 그럼 거칠지 않게 하면 의사들이 그럼 의대 증원에 찬성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복지부 차관 그만두게 하라 한동훈 대표 측근이 얘기했는데 그럼 복지부 차관 그만두면 지금 전공의들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제가 보기에는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든 한동훈 대표든 저는 정부의 뭐 여러 가지를 촉구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거와 못지않게 의료계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네. 한동훈 대표가 자 2026년 그 의대 증원 유예합시다 이렇게 정부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의대 증원 유예하면 지금 의료 이 파동 의정 갈등 해소되나요? 해소 안 돼요. 당장 의협에서는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의료계가 한 목소리를 내고 정부는 정부대로 그 목소리를 내서 그게 한 자리에서 주고받고 타결을 짓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든 한동훈 대표든 저는 그 의료계하고 정부하고를 한 자리에 모아놓는 데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의사가 그 정부로부터 양보 받아낼 거 받아내고 정부는 또 의료계에서 뭐 협조 받아낼 거 받아내고 해서 딱 타결지면 이게 되는 거지. 지금 뭐 복지부 차관 물러나라 뭐 어떻게 하자. 이래서 해결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게 마련뿐만 아니고 의료계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 의료계가 여러 갈래요. 통합의 목소리가 나올 수 그럼요.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아무튼 정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렇게 갈등 사안들에서 이제 의견을 모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여야 대표들이 지금보다 좀 유연한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정치인은 역시 그래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원칙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건 괜찮은데 그런 원칙은 견지하되 자 여야 대표들 또 의료계 뭐 학계 뭐 이런 전문가들 모아서 좀 계속 얘기를 좀 해보자. 이런 대화의 테이블을 좀 계속 만들어줄 필요는 있는 겁니다. 네. 뭐 얘기 다 끝났다. 이제 뭐 이미 그 의대 증원 문제 끝났다. 이런 식의 발언은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윤석열 대통령도 좀 더 유연한 태도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황은 점점 심각한 쪽으로 이제 가고 있고 어쨌든 의료계 그리고 이제 여야정 간에 전혀 그 진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보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하고 힘든 상황인데 아무튼 좀 돌파구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세대별로 인상분을 차등 적용하는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연금 제도 개편은 법률 개정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 만큼 공이 이제 국회로 넘어오게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의미 있는 진전, 반면 민주당은 국민 갈라치기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접점을 좀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연금 개혁안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건 뭐 의미 있는 진전이죠. 어쨌든 정부가 안을 낸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에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꼭 뭐 국민 갈라치기 여기에만 포인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따져보겠다고 했어요. 네. 굳이 나쁘게 보자면 뭐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국민 갈라치기로 볼 필요는 없고요. 이 관련해서 민주당 대변인이 뭐 브리핑을 자세히 했는데 아무튼 결론은 자 지금부터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해보겠다 이런 겁니다. 저는 총선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모수 개혁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고요. 네. 그런 기본적으로 약간 합의 분위기가 이미 조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국회에서 토론을 시작하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합의안을 도출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은요? 사실은 이게 21년 만에 정부가 지금 국민연금개혁안을 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다 돈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자기가 기여한 만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기여는 덜 하고 많이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그렇죠. 조금 내고 많이 받아가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정부 파산하는 거죠. 민주당 이제 진성준 이제 정책위 의장은 이번 안은 더 내고 덜 받게 하는 안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더 내고 덜 받게 하는 안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한 30년 뒤에면 이게 고갈돼요. 네. 정부가 그거를 뭐 보증한다고 하는데 아니 정부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보증을 해요? 결국은 빚내서 국민들한테 연금을 주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런 안을 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더 내고 덜 받는 안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민주당이 집권했더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과거 정부가 그런 안을 내지 않은 과거 정부가 무책임했던 거죠. 이게 지금 저 창고관이 비어가는 거를 뻔히 보면서 무책임하게도 그 개혁안을 내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뭐 민주당이 집권했든 뭐 윤석열 정부든 간에 어차피 20년, 30년 뒤에 뻔히 지금 결과가 예상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지금 그 공방만 주고받아가면서 싸울 건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로 정부안이 나왔으니까 나왔으면 이걸 가지고 진지하게 정말 논의하고 뭐 기간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간 내에 논의가 안 되면 완전히 중립적인 다른 기관을 만들어서 한번 좀 논의를 해서 거기서 결론 내면 무조건 따르는 거로 하지 않으면 30년 내에 국민연금은 제로가 된다. 그걸 저는 국민들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안에 합의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제 그 관측이긴 한데 지금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정치적인 변수.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뭐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이 된다든가 뭐 이런 뭐 계기가 있으면 급진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의 어떤 대화 분위기, 대화와 타협의 분위기. 이런 분위기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이슈건 어쨌든 이제 그걸 갖고 자꾸 만나서 대화로 이야기로 풀어서 협의점을 찾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특히 이 문제는 저는 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국회 안에.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도 중요한 이슈인데요. 민주당은 이번 달 안에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고 또 국민의힘은 비토권이 있는 특검법은 겉과 속이 다른 수박 특검법이라고 맞섰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이제 제안한 그 안이 민주당이 제안한 그 안이 대법원장 4명 추천이고 그 4명을 야당이 2명을 추리고 또 비토권도 야당에 있게 하는 이 안이라서 국민의힘 측에서 지금 이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민주당이 이제 법사위를 소집해서 특검법을 이제 기습 회부를 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이제 불참을 한 상황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지금 뭐 시간을 끌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제3자 추천 특검을 갖고 한동훈 대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딜레마죠. 뭐 한동훈 대표가 특검을 못하겠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검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가 먼저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얘기할 때만 해도 공수처 수사가 거의 끝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금 공수처 수사가 그로부터 지금 한 달 거의 2달이 다 돼가는데도 안 끝나는 분위기로 다시 또 바뀌었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약간 코너에 몰려 있죠. 그래서 한 대표로서는 이제 공수처가 마지막 수사를 잘 좀 마무리해
해줬으면 이제 국면이 바뀌어가면서 한 대표의 공간이 좀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공수처가 수사를 계속 미적거리면 그러면 이제 한 대표가 점점 더 어려워지죠. 네.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서 그게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뭐 이달 말 얘기를 했는데 뭐 이달 말이 됐든 아니면 10월쯤이 됐든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한 대표가 자, 이 공수처 수사를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해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 결단에 왜냐하면 공수처 수사가 안 끝나더라도 뭐 이제 공수처 수사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겠는가. 그 결단이라는 건 제3자 추천 제3자 추천 특검법.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냈듯이 뭐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뭐 국회의장이 비토권을 가지고 뭐 이건 안 되니까 다시 추천하시오. 이런 시스템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아마 대법원장이 거부할 거요. 민주당과 이제 협의해서라도 어떤 그 특단의 뭐 이제 그거는 이제 결단을 아니 그거는 제3자 추천이면 제3자가 뭐 그게 대법원장이 됐든 변협의장이 됐든 그 거기서 바로 대통령한테 추천하는 게 제3자 추천이죠. 중간에 야당을 거치지 않고. 아니 그걸 야당한테 추천하는 게 그게 무슨 제3자 추천 특검법인가요? 알겠습니다. 네. 예, 뭐 이거는 좀 전망이 좀 암담해요. 이건 연금하고 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비극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게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서 이걸 법안 발의를 한다거나 당내를 설득할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의원들 다수가 아직 특검 반대하고 있고요. 이건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별로 달라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워낙 윤석열 대통령이 완강하게 이거 아무 문제 없다. 지난번 국정브리핑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의 간극이 좁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야당에서는 이제 이거 될 때까지 할 거예요. 이를테면 계속 법안 내고 법안 좀씩 바꿔서 내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법안에 좀 더 가까워지는 모양새가 아마 될 겁니다. 당내에서도 그 비토권을 왜 넣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그냥 대법원장 추천하게 해주지.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자꾸 내면 지금 의석 분포를 보면 이게 국민의힘에서 무기명 재의결 투표할 때 한 10표만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국회에서 이 법안으로 확정이 되는 거고 그럼 사실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좀 불행한 시나리오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완강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거 그런 식으로 끝까지 버티다가 조기 레임덕 맞을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연한 생각이란 받아들이는 쪽으로. 그런 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윤 대통령도 만약에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그 의문이 많이 남는다는 국민들의 뜻이 확인되면 네. 본인이 먼저 특검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해놓은 발언이 있기 때문에 정말 공수처가 수사를 마무리했는데 뭐 10월이나 뭐 11월에 근데 국민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아직도 뭐 이 의문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요. 공수처 수사 발표하고 여론조사하면은 저는 이거 미흡하다. 특검해야 한다는 여론이 반드시 더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원래 특검이란 단어 자체가 갖는 어떤 마력 같은 게 있어요. 항상 진상조사하고 검찰이 중간수사 발표하면 일반 국민은 뭔가 미흡하다. 뭔가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때를 좀 대비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좀 태도를 유연하게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특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이건 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 한편 오늘 이제 마지막 이슈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항공사 티켓 채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고 딸 다혜 씨가 이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예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했던 발언 지금 이제 뭐 막가자는 건가요? 이런 이제 발언을 했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검찰이 다음 주 청와대 전 행정관의 증인 신문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문 전 대통령에게 기일을 이제 통보를 했고 문 전 대통령은 이제 불참할 걸로 지금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가 이제 부당하다는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오늘 두 분의 생각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부분부터 들어볼까요?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이거는 뭐 지금까지 검찰이 이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민주당이 부당하다고 저는 뭐 시비를 걸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중진공 이사장을 임명한 지 4개월 만에 본인의 사위를 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타이 이스타젯의 전무로 취업을 시켰기 때문에 그 둘의 대가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전혀 부당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이 부분은 아마 검찰 수사를 조금 더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판단해도 별로 늦지 않다고 봅니다. 네네. 성 의원님. 예, 이게 사실관계를 좀 더 들여다봐야 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가 뭐 정당하다,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전주지검에 한 3년 정도 묵었던 사건입니다. 이게 왜 작년 한 11월쯤부터 막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소환하고 해서 그때 수사를 다시 시작을 했고 이제 그 연장선에서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제 입건이 된 걸로 확인이 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이 배경에 뭐가 있었을까 이게 혹시 지금 정권이 이 검찰을 시켜서 전직 대통령을 수사해서 좀 뭔가 좀 이렇게 국정 운영에 좀 반사이 같은 걸 좀 보려고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닌지 이런 의심 같은 게 좀 들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얘기 아마 우리가 이 토론에서 계속 아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최 의원님은 어떤 생각분인지 짧게 좀 들어볼까요? 아니 그런 의심은 야당으로서 좀 가질 만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관계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찌 됐든 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해서 수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는 그 당시에 다른 역대 전주지검장들은 안 했는데 이제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일 때 시작한 거거든요. 지검장의 의지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뭐 수사라는 것도 늘 또 변하는 거니까요. 네, 마무리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저희가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서 조금 전에 논평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일방적인 일방통행식의 연설이다 보니까 토론이 아니고 그래서 늘 정쟁이라는 부분에 이제 논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정쟁 종합한 연설에 대한 대안을 내야로 하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관련해서 제가 걱정을 하던 그 연장선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물론 좀 더 지켜봐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검찰이 전직 대통령 이렇게 수사해서 사법 처리하고 이게 어쨌든 뭐 좋은 거 아니에요. 미국의 뭐 역대 대통령들은 아무 죄가 없어서 뭐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없었겠습니까? 근데 이 배경에 혹시 또 어떤 뭐 현 정권의 어떤 정치 보복 이런 의도 같은 게 개입돼 있다면 또 상당한 부작용이 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2년 반 뒤에 퇴임할 텐데 그럼 뭐 좀 걱정도 되고요. 또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들도 그럼 그런 식의 그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윤석열 대통령은 괜찮을까라고 하겠습니다. 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